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5일 제가 있는 이 벨기에 브뤼셀은 새벽 5시입니다. 어제 브뤼셀에 있는 EU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EU 가입 국가가 27개 나라입니다. 27개 나라가 대표하는 인구는 약 4억 5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면적은 44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미국의 반쯤 됩니다. 그리고 EU 27개 나라의 GDP를 합치면은 약 17조 달러. 17조 달러니까 미국, 중국과 비슷합니다. 지금 세계 3대 경제권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 중국, EU인데 세 나라가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EU 의회는 직접 선거로 뽑는데 여러 나라에서 인구 비례로 뽑힙니다. 705명입니다. 국회의원이. 그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EU 전체의 이익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정당도 있습니다. 여야도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27개 나라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단일 화폐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말을 가지면은 자기의 나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27개 나라는 다 자기의 말을 갖고 있습니다. 이 EU 의회에서 쓰는 공용어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24개입니다. 24개? 그럼 왜 27개가 아니냐 하면은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같은 독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벨기에는 프랑스 말과 네덜란드 말을 지역에 따라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4개가 공용어가 되니까 그 동시통역하기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요사이 이 브뤼셀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브뤼셀은 사실상의 EU 수도입니다. 여기에 EU 커미션, EU 집행부가 있습니다. 또 EU 의회가 있습니다. 이 EU 의회는 갈라져 있는데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도 EU 의회가 있어가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왜냐하면 27개 나라를 다 배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중앙은행은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이 EU와 나토 이 두 기구가 유럽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이 서구의 가장 중요한 두 기구의 본부가 브뤼셀에 있습니다. 요사이 바쁜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죠. 연일 정상회담이라든지 관계장관 회의가 이 브뤼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아주 결정적 국면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하순에 푸틴이 침공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당초에는 한 일주일 안으로 키이우가 그때는 키예프로 불렸습니다. 키예프가 함락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외로 달아나고 해서 결국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봤는데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그 상황에서도 결사항전을 결심하고 미국과 유럽이 적극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면서 키이우는 함락을 면했습니다. 오히려 반격을 해가지고 러시아군이 후퇴를 했습니다. 후퇴를 한 러시아군이 동부와 남부에
집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아주 지긋지긋한 지구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에 있는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대가 포격전, 지구전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하루에 200명씩 죽거나 다친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도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 러시아 군이 지금까지 상실한 탱커가 한 1000대, 그리고 장갑차가 한 1600대, 합쳐서 2600대가 지금 부서졌다고 합니다. 상방이 지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출혈전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결정적 국면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 동부에서는 아무래도 압도적 병력과 보급선이 짧은 러시아 군이 유리합니다. 이 세비로 도네츠크라는 도시에서 지금 거의 동부전선의 결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군이 그 시의 한 70~80%를 장악하고 이 서부와 연결되는 이 생명선이죠. 다리마저 지금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우크라이나 군이 포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황이 지금 푸틴과 러시아 군에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완전하게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 군이 장악하면은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겼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의 동쪽과 남쪽을 역니은자로 푸틴이 러시아군이 장악함으로써 이 우크라이나는 전 국토의 한 10% 이상을 잃게 됩니다. 더구나 흑해로 나가는 항구가 봉쇄됨으로써 이게 내륙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크라이나가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잘 싸우던 우크라이나 군이 여기서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뭐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러시아 군의 병력이 워낙 압도적이고 보급선이 짧으니까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에서 지금 서구 사회를 향해서 불평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무기 대준다고 했는데 너무 늦게 들어온다. 우리가 지금 포탄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등에서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탄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동안에 주로 소련제 포탄, 소련제 무기를 많이 썼는데 서구의 무기와 포탄이 들어가면은 이걸 훈련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 훈련하는 데는 전선에 배치되었던 병력을 뒤로 빼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다시 투입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므로 일시적으로 포탄 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요사이 워싱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좀 불길한 게 워싱턴에서 국방부 당국자가 우리는 젤렌스키 정부에 대해서 협상을 하라는 압력을 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꺼낸 것은 협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약간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상한다고 하면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젤렌스키는 국토를 완전히 수복해야 되는데 동부와 남부를 잃은 상태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은 동부와 남부를 러시아에 넘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동부와 남부를 차지한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힘을 길러가지고 힘을 다시 비축해가지고 그동안에 손상을 받았던 군사력을 회복하면 또 쳐들어갈 것 아닙니까?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독립국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역사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을 유럽, EU나 나토 영향권에 두지 않겠다. 과거에 표토르 대제의 시절로 돌아가서 제국을 만들겠다. 표토르 대제가 푸틴의 우상입니다. 이런 역사관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러시아 경제가 전례 없는 제재를 받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 주목할 점입니다. 러시아는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스와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나라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끊으려니까 경제가 문제가 된다. 이 경제가 지금 하나의 장애물로 등장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으로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고, 동시에 연료값, 에너지 값이 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EU 27개 나라의 사정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폴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반면에 석유,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큰 이 독일을 비롯해가지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큰 나라들이죠. EU 국가 중에서 여기서는 협상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당장 경제가 어렵게 되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여론이 악화되고 여론이 악화되면은 집권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완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그동안에 일단 접었던 우크라이나 전역을 차지한다는 야심을 드러내서 다시 총공세를 펼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그럴 여력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황은 지구전이 되는 겁니다. 출혈전이 되는 겁니다. 출혈전이 되는 사이에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미국, 유럽의 이 전쟁 의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EU와 나토에 소속된 국가의 거의 전폭적인 무기 지원에 의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지원량이 줄어든다든지 무엇보다도 지구전이 되면은 그동안 결사항전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생각 또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뭘 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자유세계와 발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 지원을 했어야 되고, 무기 지원이 어려우면은 경제적 지원도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젤렌스키와 통화하고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가 키이우를 방문해서 젤렌스키를 만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동안에 그 뒤에 액션이 보이지 않습니다.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똑같은 처지에서 우리가 1950년 6월 미국과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죽다가 살아난 목숨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핀란드 정도, 최소한
폴란드 정도, 최소한 체코 정도는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억 달러 정도는 지원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들에게 50조의 지원금을, 방역 지원금을 주었는데, 거기서 50조 같으면 막 약 500억 달러라고 칩시다. 500억 달러 중에서 10억 달러 정도는 떼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정적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김정은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시 핵이 중요하구나. 한때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종용에 의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부다페스트 협약을 했는데 그게 다 종이 조각이더라. 핵을 놓치면은 우크라이나 꼴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하나, 역시 핵무기가 있으니까 망할 리는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럽, 나토, EU, 미국 등이 고민하는 것은 너무 러시아를 몰아붙이면은 코로나로 몰린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요사이는 소형화된 핵무기, 전술 핵무기가 있어가지고 한 도시를 날려버린다든지 민간인을 죽인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 없이 연대 단위, 여단 단위의 군사력을 말살시킬 수 있는 전술적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제한이 약해지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김정은은 빨리 전술 핵무기까지 개발해가지고 북한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모험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한반도에서 김정은이가 협상을 통해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